contact with KLO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Initiate Operation Chromite.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Open the way for me, son. 안 있는 거야 살아남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우선 6.25 전쟁의 한 부분을 함량한 첩보작전에 대해서 영도 도민들의 필사적인 협조 그리고 적지인 서울 인천지구에서 활동하는 우리 대원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애국적인 지원을 해준 결과입니다. 이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 그는 누구에게 왜 감사한다는 것일까? 인천 상륙작전 그 현장에 있었던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천에서 남쪽으로 26km 떨어져 있는 섬 영흥도. 약 6천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섬이다. 그 섬 한 곳에 드높게 서 있는 탑이 하나 있다. (14인의) 넋을 기리는 영흥도 전적비.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은 돌에 새겨진 이름들을 마음에 새기듯이 바라본다.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은 죽은 전우 앞에 선 저에게는 할 말이 없군요. 같은 전장에서 싸우다 전사한 전우를 생각하며 천마디 말이 깃든 경례를 붙인다. (1928년생)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는 해군 사관학교 1기 졸업생으로 후에 제7대 해군 참모총장까지 역임했다. 그의 하루는 부지런하다. 웬만한 젊은이 못지않게 컴퓨터를 다루는 한명수 제도. 작전지휘관 스토브르 제독이고 AP 통신입니다. AP가 찍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진이 뭐냐. 그는 요즘도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은 66년 전 한국 전쟁의 기억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23살이었던 그는 해군 정보국 소속 장교였다. 한국 전쟁 초기 전세는 급박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됐다. 그 이튿날인 6월 29일 맥어더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은 도쿄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와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다. 전선을 돌아본 후 6월 30일 맥어더 사령관은 수세에 몰린 전황을 돌파할 전략을 제시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전투 지역에 미 지상군을 투입하고 육해공군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메가더 사령관은 북한의 남침 이후 6월 29일 날 신길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직접 시찰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상륙작전을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블루하츠 계획이다. 블루하츠 계획은 미 제24사단이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면서 7월 하순경 미 제1기병사단이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오산에서 또 패배하고 천안, 조치원, 대전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상륙작전을 전개할 틈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것이다. 결국 상륙부대로 예정되었던 미 제1기병사단이 전선에 긴급히 투입됨으로써 블루하츠 계획은 무산되었다. (1950년 8월) 전세는 더욱 다급해졌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우리나라 임시 수도였다. 국가의 주요 기구들이 이곳 부산으로 옮겨졌다. 부산 남포동에는 당시 해군 정보국이 있었다. 뭐 이제 완전히 변했군요. 예, 완전히 변했어요. 참. 하지만 함재독은 해군 정보국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예, 영도 다리가 여기 있거든요. 영도 다리를 우리 해양공사에서 나와서 남포도로 나가서 영도 다리가 왼쪽에 있었거든요. 예. 전쟁의 흔적조차 삼켜버린 66년의 시간. 하지만 함재독은 해군 정보국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한명수 제독은 당시 1949년 창설된 해군 정보국의 정보감을 맡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해군 정보국은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치열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 거기에서 인민군 복장들 갖다 뺏어가지고 인민군 복장을 갈아입고 인민군을 가장하고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훈련 같은 것들. 그러던 중 해군 정보국에게 비밀 임무가 하달된다.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8월 12일 날 우리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클 루시 대령을 동경으로 불러서 작전 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마이클 루시 중령에게 내려진 임무는 극비였다. 도쿄에서 돌아온 그는 즉시 부산으로 당시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을 찾아온다. 이제 손원일 제독이 저를 불렀어요. 이것을 극비를 붙여가지고서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휴먼 인간 정보를 수집하는 걸 갖다가 함선이 책임지고서 이것을 수행해라. 네, 손원일 제독은 8월 12일 날 바로 그 한명수 소령을 불러서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는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최초의 상륙작전 계획인 블루하츠 계획이 폐기된 후에도 메가더 사령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 극동사령부 예하에 합동전략작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상륙작전을 계속 추진했다. 정보부 소속의 김순기 중위, 장정택 소위,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병래 소위, 이 세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가지고서 극비리에 자네들은 이 팀장이니까 하사관들 갖다 3명 내지 5명씩 팀을 구성해라. 그렇게 부산에서 은밀히 첩보작전은 시작되었다. 당시 첩보대원은 한명수 소령을 비롯해 모두 17명. 대원들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 아니요, 가족들이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17명인데 전부 다 독신자만 선출했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 잠입해 첩보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독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배려이기도 했고 보안 유지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김순기 중에 한 사람만 알고 다음엔 전부 다 얘기를 안 했어요. 만일 경우를 생각해서 포로가 된다든지 혹은 또 배가 이상이 생겨서 표류하더라도 대원들이 우리가 인천 가려다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탈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내 다음에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순기 지휘한 데만은 우리가 인천으로 간다, 영도로 간다. 그거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예. 그 역시 첩보작전이라는 게 그런 게 비밀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예. 작전 지역을 말할 수 없었던 지휘관, 묻지 않았던 대원들. 첩보대원들은 그렇게 말없이 임무를 받아들였다. (8월 18일) 새벽 1시 그들은 첩보선 109호를 타고 부산항을 떠났다. 그 시각 인천 앞바다 섬들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 첩보대에게 첩보 명령을 전달한 나흘 후인 8월 16일 서해안을 지키던 함정들에게 중대한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그 당시에 이제 서해에 한 8척이 PC-702함 포함해서 8척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함정들로 하여금 도서 탈환 작전을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인천 근해 덕적군도와 영흥도를 탈환하라는 명령이었다. 덕적군도는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백길이 시작되는 어기였고 영흥도는 덕적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인천에서의 첩보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섬이었다. 첫 번째는 첩보작전 수행하는 거점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점까지 가기 위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항로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덕적군도는 인천 항만에 접근하게 되는 모든 비호수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적군도가 탈주 확보되어야 했었고요. 영흥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원, 인천에 대한 첩보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이것에 대한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흥도가 탈주 확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8월 18일 덕적군도를 탈환하는 데 이어 8월 20일
영흥도에서 북한군을 몰아냈다. 이러한 섬 탈환 작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해군 육전대다. 당시 해군은 섬 탈환을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임무로 수행할 수 있는 육전대를 임시 조직으로 운영했다. 군산 앞에 어총도가 있어요. 어총도에 가서 이제 그 경비를 하고 있는데 육전대가 조직이 됐어요. 8월 한 20일, 21일, 그 사이에 이제 영흥도에 상륙을 가가지고 경비 임무에 들어간 거죠. 영흥도를 지킨 거죠. 선제도하고 매일 제가 교전을 총을 쏘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키고 있었는데 영흥도는 탈환했으나 바로 옆 선제도와 대부도에서는 북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섬 주변의 바다는 완벽한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썰물 시에는 걸어서 건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섬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내가 거기 있을 때는요, 인천에서 온 피난민 줄을 이루고 원주민들은 우리하고 거접을 안 하고 아주 그냥 조용하게 입 다물고 사는 거지. 그 인민군한테 당하고 우리가 상륙하고 그래서 아야 그냥 죽어 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 영흥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이윤태 씨. 그 역시 66년 전 해군 육전대가 상륙하던 그날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더울 때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포소리가 났단 말이야. 아, 이거 뭐 천둥 소리인가 보다고 그렇게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게 우리 해군 육전대가 우리 영을 상륙하는 그 순간이었어. 근데 그날이 7월 슬쩍날이 우리 형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이윤태 씨는 잊지 못할 66년 전 기억이 또 하나 있다고 했다. 서랍 속 깊이 간직되어 있던 기억을 펼쳐 보이는 이윤태 씨. 1950년 이윤태 씨는 갓 20살, 교복 입은 학생이었고 섬을 지키는 영흥도 대한청년 방위단이었다. 그때 받은 훈련을 60년이 넘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제 시켜는 36개 동작, 또 포복하는 거, 왼편 돌아가, 오른편 돌아가, 뒤로 돌아가 똑같고 한 데 모여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런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또 청년단으로서 이제 요소에 배치도 되고 그때 이제 총도 받았지만 목총 들고 보초도 쓰고 그렇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군인은 아니었으나 군인의 정신으로 섬을 지켰던 그들. 학생들이 내 밑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고등학교, 그대 중학교 5학년 이제 그런 애들인데 그들이 파도새로 총알 이렇게 애무항 총알 이렇게 꽂아주면 그 담아 쏘고 그랬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주 빡빡했어요. 그때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운동장이 이제 많이 커졌고 요 위에는 이제 사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 사택 여기가. 그리고 길이 이렇게 났었거든. 여기서 이러고 저 견치산 우이루다. 해군과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밤낮으로 섬을 지켰다. 섬의 치안이 안정을 찾을 즈음인 8월 24일 해군 첩보대가 영흥도에 들어온다. 영흥도는 상륙작전을 위한 첩보 활동의 근거지가 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정작 도쿄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Don't hit them where they are strong. Hit them where they are not. Cut off their supply line. Force them to starve. Operation Chromite is the only way to victory. Operation Chromite. 미 합참은 인천의 상륙작전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수로가 좁고 물살이 거세서 상륙정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것이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됐다는 거죠. 9월에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가능했는데 약 3일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륙작전을 하지 못하면은 10월 11일 날, 즉 한 달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3일 기간 내에서도 하루 중에 그 간만의 차이를 고려하면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 5시에 월미도에 해병대가 상륙한다 해도 후방 전투함들이 진입 가능한 2시간 동안 작전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 해도 인천 해안의 상륙작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12시간을 기다려 상륙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비호수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덕적도로부터 그 인천 항만 이르는 비호수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굴곡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간적, 지형적 제한 요건 때문에 상륙작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메가더 사령관은 그래서 더욱 인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이 지형적으로 불가능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북한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것이고 우리는 그 점을 역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적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며 허를 찌르는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수도 서울과 가까워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참전 군인들과 한국민들의 사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가더 사령관은 낙동강에서 싸우는 북한군의 무기와 식량의 보급로가 평양과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 적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메가더 사령관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미 합참은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적어도 반대의 목소리를 줄였다. 그리고 8월 28일 미 합참에서 인천 상륙작전 작전 코드명 크로마이트 오퍼레이션을 승인한다. 6회 공군을 아우른 10군단이 창설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 그러나 아직 인천이 상륙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미 합참은 여전히 군산도 고려해보라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영도에서는 첩보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행정반장을 갖다 장택 소위한테 맡겼고 김승기 중위하고 임병래 중위는 실질적으로 인천, 서울, 수원에 침투해서 첩보대를 지휘하고 첩보 공작 임무를 시킨 겁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 첩보대는 영도에 있을 때도 비밀을 유지했다. 나는 영도 왔을 때 우리 육전대에서 정심을 해가지고 식당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저긴 같이 먹었어요. 대접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그때 무슨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뭐 동기생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무슨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 슬슬 피우고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첩보부대원들은 민가에 숨어 일반인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첩보대 우리 해군에서 그 정보계통을 이루는 분들은 민간인 집에 있었어, 민간인. 국민학교 그 교실 빌려가 좀 있다가 이제 그 교실은 그냥 그 안 쓰고 다 민가에 들어가서 방 하나씩 얻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생활한 거로 알고 있어요. 당시 인천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적지였다. 첩보 활동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들의 첩보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름 없는 주민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김승기 중인이 임명래 서인이 전부 다 김씨네 집 혹은 권씨네 친척 집에 전부 다 뭐 오빠다 뭐 친척이다 해가지고서 피난민식으로 해서 가장해서 전부 다 투숙하고 있었어요. 그게 보안소에 근무하는 김씨, 권씨가 옛날에 김승기 중위가 이제 그 인천경비 종과장 할 적에 대구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분증을 해줬어요. 통행증을. 그래서 그러한 통행증을 가지고서 인천, 서울, 수원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한국 해군 첩보대의 첩보 활동은 유엔군들은 할 수 없는 이 땅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만의 몫이었다.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척에만 그 정보 수집 명령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미군들이 그 인천 지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 첩보대에 그것을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통신 혹은 항공 촬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군이 할 수 있지만은 한국 해군은 두 발로 뛰어야 되는 휴먼트,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트를 한국 해군이 담당한 겁니다. 제가. 임명래 소위반이 홍시욱이랑 거기다 너무 잘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미도의 개략적인 숫자, 포대 위치, 포대,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인민군의 동향 같은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파악됐죠. 들키지 말아야 할 위장만큼이나 중요한 첩보의 철칙이 있다.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포로가 되게 되면은 월미도 포대공사에 인부로 들어가서 포대가 어디 건설됐다는 걸 갖다 보고를 했다. 자기의 결국에서 한 것이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작전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니까 첩보요원들은 족지에서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아라. 포로가 될 경우에는 자결해라. 이것이 그 당시에 첫축이고 제가 또 강조한 겁니다. 예. 첩보부대 특성상 비밀 유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작전한 후에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장비가 부족해서 통신 보안은 언제나 걱정되는 문제였다. 9월 1일 통신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영도에 도착한다. 미 극동군 사령부 G2 소속의 유진 클라크 대위가 미군 첩보대를 이끌고 영도에 상륙한 것이다. 클라크 대위라는 소리는 못 듣고 나중에서 알았지만 그때 이제 미군들이 중명도가 있었고 중병 몇 분 또 우리 한국 사람 연소령 통역을 잘해. 그 양반 영어 잘하고 이제 그 통화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인천 상륙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모든 걸 조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상부를 보고하고. 유진 클라크가 이끄는 미 첩보대가 영도에 상륙하면서 첩보의 체계가 완성되고 첩보의 양도 더 다양해질 수 있었다. 그때 우리 라디오가 아무도 없었지 않았어요. 신문도 없죠. 통신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기자하고 우리하고 연락하는 것은 이동 기지 사령관이 703 함장한테 의뢰를 하면은 703 함장이 낮에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해줄 것이 이제 703 함장 주면은 703 함장이 이제 전보를 쳐서 이동 기지에 전달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미군이 직접 잠입할 수 없는 적지에는 우리 해군 첩보대와
민간인 첩보대원들이 위장 잠입해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는 클라크 일행이 지니고 온 고급 장비에 의해 바로 도쿄로 송신이 가능해졌다. 클라크 대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국동부 사령부에 직보 가능하게 됐던 거죠. 따라서 그동안 취약했던 보안상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적시성 있는 첩보 제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까지도 상륙지를 감추기 위해 교란 작전이 시행되었다. 9월 12일 군산에서는 영국 부대가 상륙하기도 했고 9월 13일 진남포에서는 함포가 불을 뿜었다. 9월 15일에는 장사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다양한 양동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중폭격이었습니다. 공중폭격은 북쪽으로는 평양으로부터 남쪽은 군산 어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이곳 주민들이 일부 희생됐었죠.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 또 하나는 동해안 일대에 상륙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장사동 상륙작전입니다. 이때 학도병으로 주로 구성된 한군 장병들이 약 800명이 동원이 되는데 충분한 훈련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악천후까지 겹쳐서 학도병들이 약 130여 명이 희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겠느냐. 클라크 대위가 영도에서 수행한 임무가 또 하나 있다. 대한청년방위단이었던 이민태 씨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미 첩보대를 따라 함께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8m 보이죠, 저거? 8m. 며칠, 하여튼 인천 상륙 며칠 전인지는 몰라도 저기 내가 2번 갔다 왔어요, 그때. 2번. 거기에 지금 2개 이렇게 보이죠? 안으로. 8미도. 생긴 모양이 한자의 팔자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8미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불이 켜졌다는 8미도 등대가 있다. 주말을 맞아 8미도에 놀러온 사람들이 여러 눈에 띈다. 이 사람들은 8미도 등대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올라올 때 좀 읽어볼 거라네. 자세히는? 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최초로 여기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이렇게 최초로 여기를 거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클라크 대위는 이 등대를 수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8미도를 찾았다고 한다. 그때 8미도에 등대가 불이 안 켜졌어요. 에? 그래서 그 8미도에 나도 2번이나 거기 그 등대 수리하는 데 가서 경비했어요. 클라크 대위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인천 상륙작전 D-Day인 9월 15일 새벽 0시 30분에 등대를 켜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8미도 등대는 인천 상륙작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8미도 등대는 그 당시로서는 위치를 확인하는데 즉 말해서 항로, 길잡이, 항로 목표, 그다음에 우리 위치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에는 수로가 좁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조류가 무지하게 셉니다. 조류도 세고 그다음에 수신도 낮고 자칫하면은 항로를 벗어나면은 자초하기 쉽기 때문에 그 인천에 들어갈 때는 8미도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변의 좁고 유속이 빠른 비호수로는 동서 양방향으로 지나간다. 그런데 이 수로를 타고 인천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8미도 옆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8미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즐거운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월미도. 이곳 역시 인천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세 곳의 상륙 지점으로 나뉘어서 상륙했는데 그중 제일 먼저 상륙한 곳이 이곳 월미도였기 때문이다. 월미도는 마치 방패처럼 인천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연합군으로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장소였다. 암벽의 높이 이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조류, 특히 조류가 뭐 얼마나 센지, 그다음에 조석 간만의 차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했죠. 크라크 대위의 회고록에 보면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인천의 그 해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안선 길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해안의 그 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모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갈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암초로 되어 있는지, 그 상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물이 빠지고 난 바닥의 상황도 상륙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9월 11일 일본 사세보 고베를 시작으로 9월 13일, 14일 부산에 집결해 있던 주력 부대들까지 우리 해군 함정을 포함한 유엔군 소속 함이 속속 인천에 집결을 시작한다. 그날 밤 영흥도를 비롯한 각 섬에 주둔하던 해군들은 상륙 작전을 위해 함정으로 귀환한다. 첩보대원들도 임병래 소위가 이끄는 일개조만 남고 영흥도에서 철수했고, 유진 클라크가 이끄는 미군 첩보대는 등대를 켜기 위해 팔미도로 향한다. 그런데 저녁 6시경 대부도에 주둔 중이던 북한군 1개 대대가 영흥도로 넘어온다. 1개 대대 병력과 싸워 이기기에는 섬에 남아있던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도 부족했다. 끝내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는 섬 사람들과 동료들을 탈출시키고 자결한다. 임병래 소위 전사에 대해서는 자결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그 13일 날 저녁에 우리가 14일 날 기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민군에게. 가고 쫓겨 가다가 쉼터 그쪽으로 가다가 이젠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해서 이게 조국에 대한 마지막에 봉사다, 자결하는 것이. 그 생각이 또 어르니까 특히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Channel is open. Deploy advance unit.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해군사관학교 앞에서 후배들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임병래 중위. 홍시욱 하사의 동상. 이 동상을 만들 때도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숨어 있다. 몇 년 전에 교육사에 동상을 설립을 했는데요. 사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진짜 사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롭지 않다. 그들을 기억해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현충원에 자리 잡은 홍시욱 하사의 묘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강태동 씨. 그는 밝고 건강했던 홍시욱 하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고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일종의 의협심이라고 할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협심. 예, 임병례 중위는 인천 상륙 작전 당시 저희 해군의 첩보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사나하면서까지 그 작전을 성공시킨 선배 장교로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선배들의 이 같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정신은 남아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았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남는 20대 청년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참전하겠다는 거죠? 예, 글쎄 그때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조국을 위해서 한 몸 바치를 갖고 생기죠. 예. 정규 부대에 의한 정작전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륙작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희생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첩보대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이런 민간인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젊은이들에게 가혹하다. 선택할 틈도 없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떠밀려 나가야 한다. 인천 상륙작전의 첩보원들도 그렇게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들이 진정 원한 것은 숨은 영웅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 바램들을 앗아갔다. 정전 63주년.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 뒤에 숨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는 그들처럼 이름 없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